네, 협약의 CISG 협약의 주요한 내용들 이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적용 범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1조 이게 이제 원래는 영문입니다. 영문인데 아마 제가 좀 고민을 좀 하는 부분이 뭐 강의는 이제 국문 한글로 나가더라도 강의 자료에 영어 자료를 좀 포함을 할까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강의 자료부터는 그렇게 반영을 해서 수정을 할 것이고, 어, 기본적으로 해서 영어가 그 원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티클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갈로 쳐가지고 이제 제목이 부제처럼 달려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그 원문에 에, 이런 제목이 달려있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어, 좀 쉽게 말하자면 이 CISG를 이제 국내로 가지고 왔을 때 여러 교수님들이나 학자들이 필요한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붙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제목 자체가 어떤 효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 각 조의 내용을 우리가 추론해보고 파악해 볼 수 있는 어떤 단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요. 1조에서 CISG는 제1조 아티클 1에서 그 협약의 적용 범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보통 이게 만약에 한국법이면 몇 조, 몇 항, 몇 호 이런 식으로 내려갈 건데 이게 영어가 원문이고 그냥 아티클 1 되어 있고 뭐 숫자 아라비아 숫자로 1 그리고 그 밑에 이제 A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읽을 때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뭐 한국의 한국법을 읽듯이 읽으면 1조에 1항 그리고 2항 3항이 있고 1항 밑에 A호 B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조 1항을 보면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영업소가 상이한 국가, 영업소가 상이한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 매매 계약에 적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협약이 어디에 적용되느냐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업소가 상이한 국가에 있는 당사자란 말이 국제거래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그리고 명확하게 이것은 물품의 매매, 물품의 매매 계약에 적용된다라고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업소가 상이한 국가에 있다라는 것은 당의 그 두 국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국제사법의 규칙에 따라 어느 특정한 체약국의 법률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A는 직접 적용이라고 하고요. B는 간접 적용이라고 합니다. 직접 적용은 말 그대로 두 체약국이 CISG 체약국이라서 CISG가 우리가 지난 시간 그 앞선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엔 컨벤션이잖아요. 이 유엔 협약에 유엔 회원국으로서 가입이 됐냐, 가입이 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거래냐, 그게 이제 A고요. B는 이거예요. 그 어떤 영업소가 위치한 국가가 체약국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을 함에 있어서 그 어떤 특정한 체약국, 이 CISG에 가입한 국가의 법을 이 거래에 적용하기로 하면, 여기서 거래에 적용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뭐 중고법으로 활용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체약국 법을 국제사법 자체가 이제 저촉법 문제가 생겼을 때, 법의 저촉의 문제에 생겼을 때 중고법을 결정하는 법이 국제사법이기 때문에 국제사법으로 판단해서 중거법을 유엔 컨벤션 이 협정의 체약국의 법률로 선정하는 경우에 CISG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뒤에서도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강행적이냐? 그렇지 않아요. 양 당사자 자치에 의해서 이 협약의 적용을 배제할 수도 있는 내용들이 뒤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조 2항 볼게요. 당사자가 상이한 국가의 영업소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계약의 체결 전 또는 그 당시에 당사자 간에 행한 계약이나 모든 거래에서 당사자가 밝힌 정보로부터 나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무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긴 글을 읽다 보면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요 부분 있죠. 당사자가 상이한 국가의 영업소를 갖고 있다는 사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국제거래다라는 거예요. 국제거래. 이 국제거래라는 사실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대방하고 거래를 하는데 이게 국제거래인 거예요. 이 국제거래라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리고 그 당사자들이 체결한 계약에서, 그리고 당사자들이 밝힌 정보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국제거래란 사실이. 모르는 거야.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이, 정보가 나타나지 않으면 모르겠죠. 누가? 당사자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내가 누구랑 거래를 하는데 이 사람이 나와 다른 국가의 영업소를 둔 다른 예를 들어서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상대방이다라는 사실을 나한테 안 알려줘요. 그럼 모르죠. 예. 그럼 그건 모른 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국제거래냐? 국제거래, 경우에 따라서 국제거래라고 볼 수도 있고요. 왜냐면 그 정보라는 것이 무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서로 다른 국가의 영업소를 두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실, 서로 다른 국가의 영업소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해버리면 국내 거래처럼 적용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당사자가 국내 거래로 적용을 한다, 국내 거래로 본다 라고 하면 당사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이해가 됐다면 그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뒤에서 얘기하는 당사자 자체의 원칙하고 또 연계되는 부분이고요. 이 협약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의 국적이나 당사자 또는 계약의 민사상, 상사상 성격은 이 협약 적용에 있어서 고려되지 않는다. 국적 고려하지 않는다. 계약의 성격, 이게 민사 성격이냐 상사 성격이냐, 그리고 당사자가 이게 개인이냐 법인이냐 상인이냐 이런 거 그렇게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좀 유식한 말로 당사자 적격에 대한 고려를 고려치 않는다,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의 어떤 국적이 예를 들어서 체약국이 아닌 국가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CISG 체약국에 영업소를 두고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경우에 국적은 아니더라도, 국적은 그 사람의 국적은 체약국이 아닐지라도 이 협약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특정 계약의 적용 배제. 이 협약은 다음의 매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우리가 앞서 국제성이 있는 물품 매매 계약에 이 협약을 적용한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2조의 A, B, C, D, E, F 호에 있는 내용들은 적용치 않습니다. 첫 번째, 개인용, 가정용, 가사용으로 구입되는 물품의 매매. 여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판매를 하거나 제조를 하거나 부품 조달을 하거나 원자재 수급을 위해서 대량의 구매를 하죠. 1톤이면 1톤, 10톤이면 10톤, 많게는 몇십억의 거래를 하는데, 여기서 개인용으로 구입되는 물품이다 라고 하면 뭘 생각하면 되냐면 해외 직구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나 혼자 쓰려고 티셔츠 한두 장 산 거. 물론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되게 돈이 많고 손이 커서 예를 들어서 내가 사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한 장씩 다 돌리지 해가지고 티셔츠를 100장 살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 다 존재하겠지만, 내가 그냥 내 개인 사용 목적으로 상업적 거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개인 사용 목적으로 사는 거는 이 협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해외 직구 해가지고 내가 해외를 직구를 해서 내가 여기서 일종의 물품을 공급받아서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국내에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여러 개를 사오거나 많이 사오는 거는 CISG를 적용을 하는데, 단지 나 혼자 쓰려고, 내 개인 혼자 쓰려고 한두 개 가져오는 거, 그거에는 CISG를 적용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매에 의한 매매. 경매라는 것은 물론 여러 상거래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비딩을 해가지고 최고 높은 가격으로
결정된 그 가격에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매도 매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 CISG는 적용 대상이 되지 않고요. 강제 집행이나 기타 법률상 권한에 의한 매매, 이거는 법에 의해서 팔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일반적인 매매라고 볼 수가 없고요. DEF는 물품이 아니어서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D, 주식, 지분, 투자증권, 통화, 이거는 이제 교환수단이자 금융자산이잖아요. 금융자산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물품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CISG 적용 대상이 되어질 수가 없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선박, 부선, 수상익선, 항공기, 수상익선 호버크래프트 같은 걸 말해요. 이렇게 물 위에 떠가지고 가는 거. 그러니까 배나 비행기를 의미하는 건데, 전반적으로 이거는 여러 가지 법상 이런 비행기나 배는 이것이 자체적으로 엔진을 가지고 모터를 가지고 움직이는 운송수단 이기 때문에 이것을 동산이라고 볼 수 있지만, 움직이는 재산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재산들의, 이러한 재산들의 어떤 성격, 법적 성격은 부동산에 가깝습니다. 건물이나 집처럼. 그래서 우리가 물품 매매라고 할 때 그 구스에 해당되지 않아요. 이런 선박이나 항공기는. 그리고 전기 매매 있는데, 요게 이 협약이 만들어진 게 198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80년에 만들어질 때 Sales of Goods라고 할 때 이 Goods에는 눈에 보이는 유형물만을 의미를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물, 형태가 없는 물건의 매매에 대해서는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이 CISG는. 아마 그리고 Sales of Goods CISG를 만들 때 1980년에는 컴퓨터가 발달되어 있지 않고 컴퓨터가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뭐 디지털 콘텐츠라든지 음악, 영화, 게임, 영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운로드 방식으로 수출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우리스트라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진 않아요. 이 협약 자체가 원체 올드하기 때문에, 올드 패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CISG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구스라는 것의 개념은 물품, 유형물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는 유형물이 아니라 무형물입니다. 형태가 없어요, 전기는. 그래서 이 CISG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서비스 계약, 용역 계약, 어떤 법률 서비스, 회계 서비스, 컨설팅 서비스 이런 것들 당연히 물품의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협약에서 적용이 되어질 수가 없고요. 노동해주는 거, 일해주는 거, 그것도 당연히 서비스 계약이 해당이 되고, 그러니까 어떤 노동, 고용, 피고용 그런 계약이잖아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물품 매매 계약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자, 계약의 효력 및 소유권 이전에 적용 배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4조의 내용 한번 볼게요. 이 협약은 단지 매매 계약의 성립과 그러한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매도인과 매수인을 규율한다. 매매 계약, 물품에 대한 매매 계약 성립, 그리고 그 성립에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가 생겨나고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만 이 협약이 규율하는 겁니다. 특히 이 협약에서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관계되지 않는다. 4조 A호, B호에 있는 내용은 이 협약에 관계되지 않습니다. 어떤 거? 계약 또는 그 어떠한 조항이나 간행의 유효성, 계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법적인 유효성에 대해서 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CISG가 얘기하는 거는, 자, 계약이 성립되게 되면 그 계약으로 인해서 매도인이 무엇을 해야 되고 매수인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CISG는 이 계약이 유효하냐, 이 간행과 간습이 유효하냐 이런 걸 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B호, 매각된 물품의 소유권에 관해서 계약이 미칠 수 있는 효과.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 협약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 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소유권 관련된 부분은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국가마다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법이나 이런 관련된 법에 의해서 다 제각각이고 법 체계가 따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CISG가
너무 성급하게 통일시키려고 하면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확산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민감한 분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CISG가 이걸 안 다루겠다는 거는 좀 비겁한 걸 수도 있어요. 이런 민감한 부분들은 다루지 않을 테니, 예, 예.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가, 이런 거 있죠. 그 의견이 갈리거나 충돌이 될 때도, 무조건 모든 의견이 갈리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사안에 있어서는 나와 생각이 다른 저 사람의 어떤 합의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게 있어요. 끝까지 충돌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CISG는 그렇게 끝까지 충돌하는 부분을 제도화하거나 법제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공감하고 어느 정도 통일된 의견을 낼 수 있는 부분, 그것이 대륙법계가 됐든 영미법계가 됐든 그런 부분을 법제해놨기 때문에 이런 민감한 부분은 여기서 다루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언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5조 사망이나 상해, 예를 들어서 물품이나 뭐 계약에 의해서 누군가가 죽거나 다치거나 하는 어떤 제조자 배상 문제, 제조자 책임, 그런 부분에 있어서 CISG는 다루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에 의한 적용 배제, 당사자는 이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12조에 따라 이 협약의 어느 규정에 관해서 그 효력을 감퇴시키거나 변경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12조를 먼저 봐야 되겠죠. 12조의 경우에는 그 서면에 대한 자유, 서면 형식에 있어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면 EA 방식, 서면으로 해야 되느냐, 서면 EA 방식으로 할 수 있느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12조의 내용인데, 이 내용이든, 그러니까 서면과 관련된 내용이든 이 협약의 적용과 관련된 부분이든 당사자들은 합의를 하면 이 협약, 그러니까 이 협약은 CISG를 말하겠죠. CISG의 어느 규정에 대해서 효력을 감퇴시키거나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연한 조항이에요. 법은 원래 엄격하고 경직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법은 보통 그 예외나 그런 어떤 별도의 부수적인 그런 내용들을 최대한으로 줄이고자 합니다. 그것이 뭐 어떻게 보면 입법의 기술이자 입법의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예외 조항이 있다 할지라도 법은 되게 엄격하고 경직되어 있어요. 근데 CISG는 그렇지 않아요. CISG는 이런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에 대해서 적용하는 매우 엄격한 법을 만들기보다 이것이 국제 협약으로서 많은 국가들이 참여해서 활성화되는 것이 더 목표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을 넣어놨냐, 당사자들이 합의하기만 하면 이 협약 CISG의 내용을 줄이거나 적용되는 부분을 줄이거나 변경하거나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합의만 하면, 당사자들이 실제로 무역 계약을 하는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CISG의 내용을 바꿀 수도 있고, 그러니까 CISG의 내용을 바꾼다는 게 법 자체를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CISG가 적용되는 거래일 때 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배제시키거나 적용하는 내용을 바꾸거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만 되면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계약 자유의 원칙, 당사자 자체의 원칙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는 것이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적용 범위에 있어서 물품이어야 한다. 그리고 매매 계약이어야 한다. 국제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뭐 국제성에 대한 인식 가능성, 뭐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나 국제 거래인 줄 몰랐는데요 하면은 뭐 적용 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또 앞에 있었죠, 1조에. 그리고 이제 직접 적용과 간접 적용이 있는데, 직접 적용은 양 당사국이 모두 채약국인 경우고, 간접 적용은 이제 국제사법에서 중거법을 결정을 해서 채약국을 중거법으로 하게 되면 이 CISG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근데 미국이나 중국이나 아르메니아, 체코와 같은 나라들은 자국의 무역 거래 당사자들이 간접 적용하는 경우는 이 중거법 결정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적용 배제했어요, 국가에서.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미국 사람이 CISG 적용을 받으려면 거래 상대방도 CISG 채약국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거래 상대방이 CISG 채약국이 아니면 미국 법으로 하거나 뭐 그렇게 다른 법으로 이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 미국은 중거법에 의해서, 국제사법에 의해서 CISG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배제했다, 유보했다 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적용과 관련해서 부분 살펴봤고, 적용 배제에 있어서 거래의 성격, 그죠? 상사 거래이냐, 이것이 뭐 개인용이냐, 자가 사용이냐,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제작물, 서비스, 용역 이거 안 된다 했죠. 그리고 계약의 효력이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 적용하지 않는다. 이 협약에서 다루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했고, 제조물 책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합의에 의해서 CISG의 내용을 배제하거나 변경하거나 할 수도 있다 라고 적용 배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장의 적용 범위에 1조부터 6조까지의 내용이 있고, 그러한 내용들을 정리한 내용이 22번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CISG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제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국제거래라는 걸 인식을 못했다. 그러면 협약 적용 안 해도 된다. 국내 거래로 적용해야 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국적이나 뭐 계약의 성격 고려치 않는다. 당사자의 성격도 고려치 않는다. 그리고 다음의 경우 특정 계약에 있어서 자가 사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협약 적용되지 않는다. 서비스 계약, 용역 계약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계약이나 계약의 유효성이나 물품의 소유권에 대한 효력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다. 사람의 어떤 신체나 손상, 뭐 사망, 제조물 책임 적용되지 않는다 라는 내용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7조, 이거 중요합니다. 협약의 해석 원칙. 이 협약의 해석 원칙이에요. 이 협약을 해석하는데 어떻게 한다? 협약의 국제적인 성격. 두 번째, 통일성 증진. 그 다음에 신의 성실. 요거를 고려해야 된다. 이 협약을 해석할 때는 국제성, 통일성, 신의 성실, 이거를 고려해서 이 협약을 해석을 해야 된다. 만약에 이 협약이 뒤에서 보겠지만, 그리고 앞에서 특징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협약은 되게 너프하게 돼 있어. 라이브해요. 너무 디테일한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이 협약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세부적이고 실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이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규율되어 있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협약에 규율되는 사항으로 이 협약의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규율이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지. 이 협약에서 이 협약을 해석을 해가지고 국제 거래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관련된 조항을 찾아보니까 내용이 안 나와. 어떻게 하는데? 그러면 그때는 이 협약이 기초하고 있는 일반 원칙에 따라서, 이 협약의 대원칙, 일반 원칙에 따라서 적용을 하고, 그러한 원칙이 없어요. 원칙이 없다면, 그러니까 규정이 있으면 규정에 따르면 되고, 규정이 없다? 그러면 원칙에 따르면 되고, 원칙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한다? 중거법, 국제사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국제사법의 원칙에 의해서 적용되는 법률, 이게 쉽게 말하면 이 법에 의해서 선택되는 중거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해결하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7조의 내용이. 자, 계약의 해석 원칙. 이거는 협약의 해석 원칙이고요. CISG를 해석하는 원칙입니다. 7조는. 8조는 그 계약, 이게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적용되는 협약이잖아요. 그래서 협약의 해석을 살펴봤고, 요거는 계약, 그 당사자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계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인 거예요. 그래서 이 협약을 적용할 때 뭘 중요시해야 된다? 당사자들의 진술, 당사자들의 의견, 당사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당사자들의 진술이나 기타 행위는 상대방이 그 의도를 알았거나,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상대방,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어떤 그 계약 내용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해요. 요거는 상대방이 B라는 사람이 그 A라는 사람의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그 의도에 따라서 해석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담을 던졌다 하더라도 그 농담을 한 의도가 있고 그 의도를 상대방이 파악하고 있다면 그 의도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계약 내용을. 자, 그리고 앞서 그 상대방의 의도를 따라서, 상대방의 의도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는 경우, 전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거에, 이거의 전항이니까 요거거든요. 요 내용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당사자 진술 또는 기타 행위는 상대방과 같은 종류의, 동일한 종류죠. 상대방과 같은 same kind, 똑같은 종류의 합리적인 사람, reasonable한 person이 어떻게 똑같은 상황에서 same circumstance, 똑같은 상황에서 가질 수 있는 이해력에 따라 해석됩니다. 동일한 종류의 합리적인 사람이 동일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자, 상대방의 의도가 있어요. 나는 저 사람의 의도를 알겠어. 그럼 그 의도대로 행하면 되는데 그 의도를 모르겠어. 저 사람의 의도가 도대체 뭔 말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저 사람하고 동일한 종류의 합리적인 사람이 동일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를 가지고 계약 내용을 해석하라. 되게 말이 어려우면서도 쉬워요. 자, 그리고 당사자의 의도, 그리고 합리적인 자. 그러니까 여기 당사자의 의도는 요거죠. 1항에 의한 내용. 합리적인 자는 요 2항에 대한 내용이죠. 당사자, 거래 상대방의 의도를 내가 파악했어. 난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그래서 그 의도를 내가 갖고 행동을 하고 해석을 해, 계약 내용을. 근데 저 사람이 뭔 말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저 사람하고 비슷한데 합리적이고 비슷한 상황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갖고 내가 이 계약 내용을 해석을 하겠어.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1, 2에. 자, 그러면 요거를 결정할 때는 뭘 적용해야 되느냐? 당사자들 사이에 있는 교섭 내용. 무역 거래 하려고 청약 승낙 했을 거 아니에요. 교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져 있는 간습. 그 사람들의 있는 어떤 간행. 그리고 그들과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그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후속되어서 포함이 되는 여러 상황, 사정들, 여러 고려해야 되는 사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다 상당히 고려해야 됩니다. 계약의 해석을 할 때. 계약의 해석 원칙이 이 내용이요. 되게 복잡하면서도 쉽죠. 쉬우면서도 복잡해요, 내용이. 자, 그 다음에 간행과 간습. 자, 앞에서 우리가 상대방의 의도나 합리적인 자의 어떤 이해력을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들 사이에서 확립되어 있는 간습과 간행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당사자들 사이에서 확립되어 있는 간행과 간습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당사자들이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그들 사이에서 이루어져 있는 확립되어 있는 간행이나 확립되어 있는 간습은 모든 것에 구속이 됩니다. 특히 이것을 뭐 별도 합의를 해가지고 당사자들이 당연히 알아야 되고 널리 알려져 있어요. 이거는 통상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통상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간행, 이거는 계약 또는 계약 성립에 묵시적으로 적용된다. 이거 묵시적으로 적용된다는 말이 그냥 당연의례, 굳이 명시하지 않더라도 묵시적으로 적용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사자들한테 확립되어 있는 간습, 간행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 업계에 당연히 알려져 있고, 널리 알려져 있고, 통상적으로 쓰이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한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인커텀스입니다. FOB, CIF 같은 것들. 그거 다 무역 거래하는 사람, 무역하는 사람 중에 FOB 모르는 사람 있나요? CIF 모르는 사람 있나요? 다 알고 있어요. 오랜 기간 구축된 간행과 간습이란 말이죠.
그거 적용한다. 뭐 굳이 당사자들이 FOB로 거래하기로 했다. 그럼 FOB로 하는 거지 뭐. 널리 알려져 있고 적용이 된다는 거야. 간행과 간습이 구속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역 거래에서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서 1조를 얘기할 때 국제성을 얘기를 하면서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가 있는 경우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영업소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자, 그러면 영업소는 어떤 것이냐? 어느 당사자가, 어느 한 사람이 둘 이상의 영업소를 갖고 있어요. 영업소가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죠. 공장은 어디 있고 사무실은 어디 있고 뭐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의 영업소라고 하는 것은 계약의 체결전이나 계약 당시에 당사자한테 알려졌거나 얘기되었던 사정을 고려해서 그런 계약 이행과 관련해서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영업소를 말합니다. 뭐 본점이 될 수 있고요. 주된 업무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이 본점이다, 본사무소다라고 하면 거기가 영업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영업소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 집, 거주지, 일상적인 거주지를 영업소로 한다. 뭐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렇게 10조의 내용, 그 중요한 내용은 아니어서 참고만 하면 될 것 같고요. 12, 11, 12, 13 이렇게 돼 있는데 11도 중요합니다. 계약 자유 원칙. 매매 계약은 서면에 의해서 체결되거나 입증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이 말이 필요가 없다는 말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할 거면 해도 되고 서면으로 안 할 거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형식에 대해서 뭐 없어요. 매매 계약은 서면에 의한 계약이 없더라도 증인에 의해서 입증될 수도 있다. 실제로 매매 계약 종이로 계약 안 했어요. 당사자들이 구두로 계약했는데 그 증인을 하나 세워놨어요. 내가 저 사람이랑 말로 계약 체결한 거 증인. 저 사람 증인이잖아. 저 사람이 굳이 계약서를 따로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저 사람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계약이 입증되는 것이고, 계약이라 하는 것은 서면으로 해도 되고 구두로 해도 되고 행동으로 해도 되고 말로 해도 되고 전화로 해도 되고 팩스로 해도 되고 메일로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계약의 자유성을 확보하는 것이 특정한 국가에 있어서는 자국의 법과 충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어 나오는 12조에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앞서 얘기한 11조에 있는 계약 자유의 원칙을 유보시킬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이나 합의에 의한 뭐 대용 계약이나 뭐 계약의 변경, 해제, 청약, 승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면 이해의 형식으로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CISG는. 근데 그런 것들을 허용하는 조항이 어디에 있느냐? 이 협약, 그러니까 CISG 제11조, 요거죠, 요거. 이거 서면에 의해서 할 필요 없다 했잖아요. 서면 아니어도 된다 했잖아요. 그리고 제29조부터, 제29조 또는 제2편. 제29조도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제2편이 뭐냐면, 요게 청약과 승낙, 우리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청약과 승낙에 대한 내용이 제2편이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관련된 내용들은 뭐 할 수 있다? 적용 안 할 수 있다. 어떻게? 뭐에 의해서? 96조에 의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96조, CISG 96조를 다루지 않을 거예요. 별로 중요치 않다고 판단이 돼서. 근데 CISG 96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 CISG가 101조 정도 되는데, CISG의 여러 국가들이, 한국, 일본, 미국 여러 국가들이 가입을 하잖아요. 가입을 할 때 자기 나라 법하고 CISG 내용이 충돌할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적용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서 적용 유보를 선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A라는 국가가 CISG에 들어올 때 CISG 내용을 검토해 왔더니 기존의 자기 나라 법하고 뭔가 문제가 돼. 그래서 그 부분을 핀포인트로 딱 찍어서 이거는 A 국가에선 적용 안 됩니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도록 해줘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CISG가 여러 많은 전 세계 국가를 포용하려고 하는 의도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적용을 하는데, 어떤 특정한 국가가 이 협약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적용을 배제시킬 수 있는 내용이 어딨냐면 CISG 제96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건 뭐냐면, 96조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국가가 우리는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라는 나라가 있다고 칩시다. 있어요. 사회주의 국가에 있어요.
예. 그러면 계약 체결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땅땅땅 서류 쓰고 뭐 사인하고 도장 찍고 해야 효력이 있다라고 그 나라에서는 그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이 뭐 좋고 나쁘고를 다 떠나서 예. 그러면 그 나라의 법과 계약은 서면으로 해도 되고 말로 해도 되고 증인 세워도 되고 상관없어 라고 하는 CISG의 내용이 충돌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CISG는 그렇게 하시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의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뭐다? 96조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거가 우리는 서면으로 아니다. 계약 체결 때 무조건 서면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뭘 적용하지 않는다? 11조 적용 안 한다. 2편의 내용 적용하지 않는다. 제29조 내용 적용하지 않는다. 왜? 이런 계약 효력과 관련된 서면성에 대해서 유보한 국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한테 CISG 강제할 수 없는 거죠. 그 국가의 법에 따라서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그 국가는 요 계약의 서면성과 관련된 부분을 빼고 적용하겠죠. 그 내용이 12조에 있는 계약 자유의 원칙의 적용 유보입니다. 13조는 서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전보 텔렉스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뭐 이메일을 포함한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강조하지만 없습니다. 왜? 이 법이 1980년에 만들어졌다.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참 쉽지 않겠죠. 쉽지 않겠죠. 근데 전보 텔렉스를 포함하기 때문에 전자적인 방식의 우편이라고 볼 수 있는 이메일도 뭐 가름해서 그리고 뭐 더 큰 의미에서는 당사자들이 이메일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이행하는 단계에서도 뭐 CISG를 적용하기로 한다라고 당사자들의 합의만 이루어진다라면 뭐 계약 체결이나 거래 제의와 같은 어떤 연락 수단이 이메일 같은 전자문서를 활용한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많은 국가들이 계약 체결의 효력과 관련해서 서면성을 강조하고 있는 국가들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처럼 계약 당사자들이 우리는 전자문서로 계약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조차도 CISG가 문제 삼거나 태클 걸거나 하지는 않아요. 철저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해. 다만 이 큰 협약 아래 들어와서 우리가 국제무역의 물품 매매에 대해서 큰 틀의 합의를 이루자라는 게 취지이기 때문에 그 개별적인 사안, 사소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자치, 계약 자유의 원칙 이런 것들을 최대한 고려해주고 배려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CISG의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협약의 해석 원칙이나 적용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거 이제 총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앞서 시간에서 봤듯이 이제 총칙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칙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협약의 해석 원칙이 있었고요. 그 협약의 해석 원칙에 뭐 있었죠? 국제성, 통일성, 신의성실 이거 있었죠. 그리고 협약에 적혀 있으면 협약의 내용대로 적용하고 협약에 적힌 게 없으면 일반 원칙대로 하고 일반 원칙에 적힌 게 없으면 준거법에 의하고 그 내용이 있었죠. 그리고 계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상대방의 의도 그리고 의도를 모르겠어 그러면 동일한 어떤 부류의 동일한 종류의 합리적인 사람이 동일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걸 바탕으로 한다.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간행이라든지 간습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인정. 그리고 그 간행이나 간습들은 보통 뭐 널리 알려져 있고 뭐 통상적으로 준수되고 그래서 뭐 인커텀스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업소는 어떤 것이다. 그리고 계약 자유의 원칙 서면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상관없다. 그렇지만 굳이 어떤 특정한 국가에서 계약의 체결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된다라는 법이 있다면 그걸 지키고 싶다면 그거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빼고 CISG를 적용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봤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CISG 내용을 이어서 제2편 계약의 성립부터 그리고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이런 부분까지 이어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칠게요.